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벌써 여러분 10강이네요.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벌써 남북국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남국, 남쪽에 있는 통일신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후에 다음에 제11강 다음 강의에서는 발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통일신라의 정치 역시 적어도 반드시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한 문제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건진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갈까요? 자, 제목은 제10강 통일신라의 발전이고요. 통일신라의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일신라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통일신라의 흥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번 강의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의 흐름을 한번 제가 타임라인을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자,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네, 통일신라의 흐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화살표, 타임라인을 한번 쭉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자, 쭉 한번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서, 한 요 정도 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라의 삼국통일은 7세기였죠. 그리고 결국 신라가 멸망을 한 것은 935년 10세기입니다. 그래서 삼국통일부터 멸망까지 합치면 4개의 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이렇게 4개의 세기를 한번 통일신라의 역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칸을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7세기, 여기가 7세기, 자, 여기가 8세기, 자, 그리고 여기가 9세기, 자, 그리고 여기가 10세기다 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 자, 일단 여러분 7세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7세기는 601년부터 700년까지, 그리고 8세기는 701년부터 800년까지가 8세기가 되죠. 다음에 9세기는 801년부터 900년까지가 9세기입니다. 그리고 10세기는 901년부터 1000년까지가 이제 10세기가 되는데요. 결국 10세기 전반에 935년에 고려태조 왕건한테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는 992년간의 신라의 역사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7세기부터 한번 가보겠어요. 자, 여러분 7세기는 통일의 세기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만 공부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었죠. 여러분 7세기의 전반과 그리고 7세기의 후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 봤을 때 여러분 통일은 7세기 전반인가요? 후반인가요? 그렇죠. 7세기 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세기 전반도 공부할 거는 있다 그랬었어요. 뭐를 중심으로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고구려와 중국 두 왕조와의 전쟁. 그게 7세기 전반에 있었죠. 제가 한번 저것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612년 하나, 자, 그리고 또 하나 645년. 연도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요거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612년에 중국의 어느 왕조가 고구려한테 쳐들어왔죠? 그렇죠. 바로 수나라가 침공을 해오죠. 그래서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운 게 바로 612년이고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대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수대첩 아니겠어요? 이미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하는 중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나라는 그 이후에 멸망하고 다음에 어느 나라가 들어섰나요? 그렇죠. 당나라가 들어서가지고 또 당나라와 고구려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고구려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안시성 전투라 그러죠. 안시성 전투. 또는 안시성 싸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용어를 그냥 쓰십시오. 네. 자, 그래서 7세기 전반은 고구려의 대외항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7세기 전반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자, 이렇게 살수대첩 아니면 안시성 전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세기 후반으로 딱 넘어갔을 때 드디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7세기 후반 660년. 자, 그리고 또 668년. 자, 요게 668년.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가 676년이라고 했을 때요. 자, 여러분 660년. 자, 요게 바로 백제가 멸망한 해죠. 백제가 멸망했다. 660년. 자, 그리고 668년. 자, 여기가 바로 고구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가 멸망시킬 때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중국 왕조와 연합을 해서 그 왕조와의 동맹을 통해서 바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죠. 여러분 그 중국 왕조 이름 당나라죠. 당나라.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나당 연합은 나당 동맹은 그 다음에 뭐로 바뀝니까?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나당 동맹이 나당 전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라가 당군을 완전히 몰아낸 거. 신라가 당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퇴하게 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676년의 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렇게 7세기 후반을 바로 이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자,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의 왕이 누구냐?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군을 완전히 격퇴한 신라의 왕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자, 백제를 멸망시킨 왕은 바로 다름 아닌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660년. 그리고 고구려 원정 준비하다가요. 다음해인 661년에 무열왕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의 아들인 김범민이 바로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문무왕이라는 겁니다. 문무왕. 그래서 무열왕 다음 왕은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어요. 신라가 당을 격퇴한 자, 요거. 자, 무열왕 다음 왕은 누구냐? 바로 문무왕이라는 겁니다. 이 문무왕이 바로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낸 그 주인공이 바로 문무왕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무열왕은 보통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많이 기억을 하냐면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제일 먼저 무열왕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신라의 귀족의 등급을 이렇게 정하는 신라의 귀족 등급 제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골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품제. 이 골품제 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귀족 등급 바로 왕족이죠. 왕족 가운데서 가장 높은 등급의 바로 이 등급만이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왕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가장 높은 등급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골이라고 하죠. 성골. 이 성골만이 왕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골 바로 아래, 물론 아주 높은 귀족 계급이긴 하지만은 성골 아래에 있는 귀족 계급인 이 진골은
왕을 배출할 수 없는 귀족 계급입니다. 자, 그리고 골프 문제는 그 다음에 네, 진골 바로 아래에 6두품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두품 이런 식으로 네, 모두 이렇게 크게 8개의 계급, 8개의 계급이 바로 모두 귀족 계급이 되는데요. 말씀 자, 드렸다시피 자, 3, 2, 1 두품은 모두 네, 3, 2, 1 두품은 모두 통일 이후에 이들은 그 모습이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평민하고 거의 다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 2, 1 두품은 점차 네, 통일 이후에 평민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 이후에도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등급은 이렇게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골은 왕을 배출하는 아주 그 특별한 한 개의 가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골은 정말로 네, 귀한 그런 어떤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골의 청골 출신의 왕이었던 진평왕이 이 진평왕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걸친 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진평왕 때 바로 원광법사가 쓴 이 네, 걸사표를 진평왕이 받아다가 바로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그 걸사표를 수나라 양제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걸사표를 읽고 네, 더욱더 네, 정벌할 마음을 굳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게 바로 네,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온 게 바로 612년 네, 바로 살수대첩에서 네, 결국 수나라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진평왕입니다. 그런데 진평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성골 가운데에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진평왕 다음에 여왕이 누구냐? 바로 선덕여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 죽고 나니까 또 여왕이 또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자, 상황은 그런데 진덕여왕이 죽고 나니까요. 진덕여왕까지 딱 죽고 나니까 성골이 그냥 멸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여자도 없다라는 거죠, 성골이.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성골만이 오직 왕을 배출을 했지만 이제는 성골이 없으니까, 성골이 멸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골에서 왕이 나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진골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는 이 남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진골들의 최초 진골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다? 바로 다름 아닌 무열왕이라는 겁니다. 무열왕. 여러분 다른 진골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지만 신라의 군사력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김유신이 바로 김춘추와 아주 긴밀한 밀접한 그런 어떤 연합의 관계였기 때문에 바로 김춘추의 군사력에 밀려서 다른 진골 귀족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많은 진골 귀족들의 불만 속에서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김춘추, 무열왕이라는 겁니다. 태종 무열왕. 여러분 다른 진골 귀족들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으로 추대하긴 했지만 불만은 당연히 있었겠죠. 마음속에. 성골이 왕일 때에는 나는 진골이고 저 사람은 성골이니까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가 되지만은 이제는 나도 진골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돈 많고 그리고 쟤랑 나는 똑같은 진골이고 그리고 생긴 것도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왜 쟤가 계속 왕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진골 출신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쟁이 너무나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겉으로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무왕을 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이 없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니까 2대에 걸친 다른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드디어 그 다음 때의 왕에 그냥 뻥 하고 터졌다라는 겁니다. 아, 그 왕이 누구냐? 그래서 그 왕은 즉위와 함께 어쩌면 즉위 전부터 다른 진골 귀족들 간에 다른 진골 귀족들과
아주 치열한 어떤 쟁탈전,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을 예견을 하면서, 그게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견을 하면서 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다른 진골귀족들을 모조리 숙청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전제왕권을 강화한, 네, 그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신문왕이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신문왕의 재위기간은 이 7세기 말입니다. 끝부분, 아주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끝부분. 네, 그래서 681년부터 692년까지인데 연도는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신문왕이 바로 무열왕, 문무왕 다음에 즉위한 7세기 말의 왕으로서 아주 강력한 전제 왕권을 강화한 그러한 왕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여러분 지우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만을 가지고 자기에게 반발하는 진골 귀족들을 제거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흠돌이라고 신문왕의 장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인을 제거하면서,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을 수청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전제 왕권을 강화한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신문왕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자,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문왕 때에는 왕의 권력이 다른 진골 귀족들의 권력보다도 더 높았다,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관료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네, 관료전. 자, 여러분, 우리 지나간 경제 파트에서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림 잠깐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어떤 농경지가 있고 그 농경지에 어떤 개인이 바로 이 농경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국가에게 뭘 바치죠? 이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농산물 가운데 일부를 국가한테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대체로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2를 국가한테 세금으로 바치는 것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국가한테 농경지에서 나오는 토지세로 국가한테 바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전세라고도 하고 조세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개인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국가가 이 땅에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조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개인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땅은 개인한테는 뭐가 되죠? 개인한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한테는 이 땅은 소유지이지만 국가는 이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갖고 있어서 수조권을 갖고 있는 국가한테는 이 땅은 수조지인 거죠. 개인한테는 소유지고 국가한테는 수조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조지, 국가에 만약에 이러한 땅이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는 10,000 개의 수조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데, 관리가 한 명 있어요. 여기 관모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관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국가는 이 10,000 개의 수조지 가운데에서 일부를 한두 개 또는 뭐 3-4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일부를 바로 관리한테 떼어주면서 요 일부의 땅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관리 네가 조세를 걷어서 먹고 살아 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개인은 지금까지 수조권이 국가한테 있었기 때문에 10분의 1의 조세를 이 국가한테 내고 있었는데 국가가 이 수조권을 관리한테 줬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 개인은 누구한테 조세를 바치냐면은 관리한테 조세를 바치고, 이 조세를 가지고서 관리는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나 또는 관리가 보유하는 이 수조지가 앞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수조지의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랑 뭐였더라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아, 바로 당신. 그쵸, 여러분? 바로 시급과 노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읍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면, 무슨 읍,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읍면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시급과 노급이 최초로 등장하는 우리 한국사에서 네, 기록상 최초로 등장하는 수조지인데 이 시급과 노급은 대체로 누가 받는다? 귀족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급은 누가 받냐면 왕족이 받거나 또는 공신이 받는다. 그리고 노급은 이 녹자가 녹봉을 의미해서 관리한테 월급 개념으로 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급여의 개념으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노급이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관리한테 네, 주는 것이 바로 수조지가 노급인데 여러분 이 시급은 왕족한테 일부 떼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을 세웠을 경우에만 이 시급을 주기 때문에 이 수조지 가운데에서는 이 시급은 아주 일부 예외적인 수조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시급은 조선 초까지 가요. 네, 조선 초까지. 그래서 이 시급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당시 국가 재정에 가장 큰 그 영향을 준 이 노급을 가지고서 네, 없앴다가 또 부활했다가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급과 노급은 이거를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국가의 수치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조세, 공납, 역이다. 그런데 이 시급과 노급은 그 땅에서 조세, 공납, 역을 모두 다 수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로 이 받는 사람한테 수조지를 보유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수조지다 그랬었죠. 모두 이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족. 자, 그래서 이 시급과 노급은 귀족한테 굉장히 유리한 수조지인데 여러분 동양의 역사나 서양의 역사나 이 세계사 공통입니다.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왕하고 귀족은 대체로 어떤 관계일까요? 우호적이면서 친선적인 그런 어떤 좋은 관계일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계사 공통으로 왕과 귀족은 언제나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귀족은 자기가 왕 되고 싶잖아요.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왕이 아파.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다음번에 왕 될 준비를 해야지.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왕을 독살을 한다거나 아무튼 여러분 계속 왕 되려고 그래요. 네, 귀족은. 그리고 왕은 그러한 귀족을 계속 누르면서 자기 아들한테 네, 왕위를 물려주고 죽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귀족은 언제나 네,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족 가운데 일부는 왕편에 붙은 그런 귀족도 있겠죠.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왕과 귀족은 언제나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고 세계사 공통이고 이것은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신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귀족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진골 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귀족한테 유리한 이런 거는 귀족한테 유리한 거는 왕한테는 경쟁 갈등 관계에는 왕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귀족한테 불리한 거는 당연히 경쟁 갈등 관계에는 왕한테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사람은 귀족한테 불리한 거를 주고 유리한 거를 없애서 자기가 보다 더 유리해지고 불리한 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급과 노급은 귀족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당시 전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이러한 시급, 노급 대신에 특히 노급 이거 대신에 뭔가 귀족한테 불리한 거를 새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 귀족한테 불리한 수조지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다름 아닌 관료전이라는 거죠. 관료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불리할까요? 귀족한테. 여러분 시급이나 노급은 조세 수치 그리고 곡물 수치, 그러니까 공납에서 특산물까지 얻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노비처럼 부릴 수 있어서 노동력 증발권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한 수조지였다라는 겁니다. 수치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수조지에 그 수조지를 받은 그 지역의 작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료전은 오직 하나만, 조세 수치 하나만 되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왕 거예요. 조세 수치만 가능하고 곡물 수치하고 노동력 증발은 안 되는 수조지가 바로 다름 아닌 관료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 이 진골 귀족들한테 관료전을 지급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일반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급을 없애버려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관료전 지급 그리고 노급 폐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바로 당시 신문왕 때에는 진골보다 더 힘이 셌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문왕 이후에 8세기 이제 전반으로 가게 되면, 자, 여기가 8세기 전반이 되겠죠. 네, 8세기 전반. 자, 그리고 이쪽이 8세기 후반일 겁니다. 후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끊었을 때 전반으로 가게 되면 신문왕이 이렇게 강력한 전제왕권을 강화한 덕택에 8세기 전반이 되면 바로 통일신라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전성기 그러면 8세기 전반이에요. 그리고 당시 전성기를 누렸던 당시 최고의 왕은 성덕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 이후에 이런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8세기 전반의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왕은 바로 다름 아닌 누구다? 성덕왕이라는 거죠. 성덕왕. 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그 성덕왕 때 또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요.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성덕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귀족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한테 그 정전이라고 하는 어떤 토지를 정말로 선물을 해준 게 아니라요. 그 국가의 모든 농경지를 바로 국력을 가지고서 강한 국력을 가지고서 농경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이 농경지는 진짜로 네 거구나. 이거는 네 거고 요거는 네 거다. 요거는 또 네 거네 하면서 모든 농경지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소유자들은 각 농경지의 소유자들은 너희들이니까 이 땅은 네 거고 이 땅은 네 거니까 이제부터는 조세 잘 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준 건 아니고 소유관계를, 소유권을 아주 명확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그것은 여러분 당시 국력이 어느 정도 국력이 강하지 않고서는 모든 농경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국력이 아주 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물론 신문왕하고 성덕왕 사이에도 한 명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고급에서는 한능검에서는 일단은 빼주시고 일단 신문왕과 성덕왕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성덕왕과 그 다음 왕 사이에도 누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중요하신 성덕왕과 경덕왕을 중심으로 자 8세기 중반의 왕은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그런데 여러분 8세기 전반까지는 참 좋았어요. 왕권이 무지하게 강했는데 요때 8세기 중반이 되면서 이때 진골한테 힘이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왕과 진골의 관계가 여러분 신문왕 때에는 부등호가 요랬었죠. 그런데 경덕왕 때 이때 역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때 신문왕 때 폐지되었던 노급이 바로 경덕왕 때
경도강 때에는 부활한다라는 거죠. 진골의 노력에 의해서 진골들한테 유리한 수조지 제도인 노급이 다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당시 왕의 힘보다 왕의 힘이 진골한테 밀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진골한테 유리한 노급이 신문왕 때에는 폐지가 되었다가 그게 8세기 중반의 경도강 때에는 다시 노급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경덕왕의 아들인 혜공왕은 아예 진골 귀족들한테 죽어요. 살해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혜공왕은 언제 죽느냐? 780년에 혜공왕은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780년 이후 혜공왕 피살 이후부터 신라가 멸망하는 935년까지 155년간이거든요. 요 155년간은 다른 진골 귀족들이 아주 치열하게 왕위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아주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위 쟁탈전, 이 155년 동안 바뀐 왕만 20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재위기간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사, 늙어 죽는 자연사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피살된 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때는 국력이 참 강했는데 국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라는 거죠. 점점 망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국력은 점차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세기로 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사는 게 힘드니까 반란을 막 일으키겠죠.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의 역사에서 9세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의 역사에서 9세기는 뭐의 세기? 반란의 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9세기는 반란의 세기. 자, 그런데 여러분 9세기를 또 전반과 후반으로 또 나누어 봤을 때요. 9세기 전반에도 반란이 있고 9세기 후반에도 반란이 있습니다만은 반란은 다 있어요. 9세기는 반란의 세기. 그런데 9세기 전반의 반란과 9세기 후반의 반란은 성격이 다릅니다. 9세기 전반의 반란은 지배층의 반란이에요. 지배층의 반란. 왕 못지않은 힘을 가진 진골 귀족이 나 한번 왕 돼볼래?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세기 후반의 반란은 지배층의 반란이 아니라 피지배층, 농민들의 생계형 반란이 된다는 거죠. 피지배층의 반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9세기 후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 9세기 전반의 지배층의 반란 두 개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연도는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822년에 아주 강력한 진골 귀족이었던 김원창의 난. 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김원창의 난. 자, 그리고 846년에 청해진을 세운 장보고의 난. 자, 모두 실패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9세기 전반의 지배층의 반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피지배층의 반란 요거 889년 9세기 후반이죠. 자, 그리고 896년 요렇게 두 개. 자, 889년 원종과 애노의 난. 모두 농민반란 지도자예요. 원종과 애노의 난. 자, 896년에 적고적의 난. 자, 적고적. 붉은 바지를 입은 도둑대.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의 그 경주 금성이 살고 있는 진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둑대고요. 이름은 도둑이지만 요거는 엄연한 농민반란이 되겠습니다. 적고적의 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통일신라의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경주 금성에서의 영향력이 통일신라의 전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무정부 상태에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자기가 알아서 통치하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국가의 기능을 가지는 어떤 세력을 만든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 지방 세력가를 뭐라 그러죠? 호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호족 주위에 있는 다른 호족들과 싸우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차 큰 호족 세력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족들이 막 등장을 했을 때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 점차 큰 하나의 세력으로 정리가 알아서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백산맥 위에, 즉 한강 유역에 큰 거 하나, 그리고 소백산맥 왼쪽에 원래 백제 땅에 또 큰 거 하나 남아가지고 소백산맥 왼쪽 원래 백제 땅에는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견훤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요. 그 나라가 뭐냐? 바로 견훤에 의해서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 자 그리고 901년에는 그 뒤를 이어서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통일신라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해지잖아요. 통일신라 영토 안에 백제도 있고 고구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삼국시대 이후에 다음에 생긴 두 번째의 삼국시대다라고 해서 여러분 후백제, 후고구려 건국 이후부터 고려 태조 왕건이 완전히 후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요 시기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후삼국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의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무슨 시기? 남북국 시대다라는 거예요. 남북국. 우리는 지금 남국에 해당하는 통일신라만 본 거예요. 북쪽도 살짝 붙여봐야겠죠, 여러분?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발해가 있었죠. 고구려를 계승한. 자, 발해는 언제 건국이 되느냐? 698년입니다. 자, 여기가 700년이면 698년. 698년에 발해가 샥 건국이 되어 가지고 자, 언제까지 가냐면요. 926년. 926년에 발해는 멸망하거든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큰 요게 바로 북쪽에 있는 발해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926년 거란족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거란족 추장인 야율 아보기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발해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신라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통일신라의 통치구조,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발해 그리고 후삼국 시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우고 다시 또 슬라이드로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또 이제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주요한 군주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빈칸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책 안 보고 쌤의 설명만 들으면서 빈칸 넣는 게 최고입니다. 자,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고요. 백제를 멸망시켰대요. 자, 이 왕은 그렇죠,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자, 다음. 자, 고구려 멸망시켰대요. 무열왕은 아까 백제 멸망시키자마자 다음 해에 이제 병사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구려 멸망시킨 왕은 무열왕의 그 다음 왕 아들이겠네요. 김범민.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한 이 왕은 그렇죠, 문무왕입니다. 자, 그다음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대요. 난을 진압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정적인 장인 김음돌을 자기가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료전 지급하고 우리 공부한 거네요. 노급 폐지했다. 그렇죠. 느낌이 여러분 확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국학.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국학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뭐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능검에서는 이 사실이 가장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백성들한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당시 신라의 국력이 굉장히 센 전성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 왕은 성도강. 그렇습니다. 자, 다음 노급이 부활했다. 왕권이 진골 귀족한테 다시
역전당해서 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었죠. 8세기 중반. 자, 어느 왕이죠? 그렇습니다. 경덕왕. 경덕왕의 아들인 해공왕은 780년에 아예 진골 귀족들한테 살해를 당하면서 그 다음부터 해공왕 사후 155년 동안 아주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된다 그랬었죠.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통일신라의 통치 체제를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중앙 정치 이 집사부가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통치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집사부. 그리고 집사부 아래 13개의 부, 무슨 뭐 위화부, 병부 뭐 이런 식으로 13개의 부가 병렬적으로 이렇게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에 13개의 부는 그냥 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통일신라의 중앙정치는 집사부까지 합치면 모두 14부 체제였던 거죠. 자, 그리고 감찰기구. 네, 이 13부 가운데 하나가 사정부예요. 하나가 사정부고요. 이 사정부는 바로 감찰, 관리들을 감시합니다. 관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뇌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신라의 감찰기구 이름이 바로 사정부라는 것이죠. 이거는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지방관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정부가 그 사정부의 관리를 지방으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파견된 사정부의 관리를 또 그 관직 이름을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외사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외자가요 바깥 외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옛날에는 외국으로 가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깥 외자는 요거 바깥 외자인데 대체로 수도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자는 지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파견된 사정부 관리를 부르는 관직 이름 외사정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지방행정 구주오소경.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전국의 가장 큰 행정구역이 이름이 뭐죠? 도죠,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뭐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도가 제일 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통일신라는 제일 큰 그러한 개념이 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전국을 구등분한 다음에 각각의 그 9개의 땅 덩어리를 바로 주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소경.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작은 수도란 뜻이에요. 작은 수도.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오늘날의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금 우리는 광역시 6개 있잖아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 오늘날의 광역시에 해당하는 통일신라의 그런 도시가 바로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5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주 오소경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통일신라가요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이 다 일제히 다 환영한 건 아니겠죠. 끝까지 우리는 신라를 거부한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한 어떤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은 통일이 된 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줬다라는 거죠. 너희 지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공격했던 놈들이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일반 군영보다 세금 더 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특수행정구역이 향 또는 부곡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나는 여기서 살다가는 세금 이렇게 너무 많이 내잖아. 싫어.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도 못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지 않고 계속 거기서 붙박이로 살게 하면서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을 바로 뭐라고 한다? 향 또는 부곡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고려시대에는 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수행정구역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되면 향, 부곡, 소 이렇게 세 종류가 되고 지금은 통일신라니까 향과 부곡 이렇게 2개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요것도 여러분 참 잘 나옵니다. 상수리 제도. 자, 요거는 여러분 뜻풀이 간단히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상은 상경한다. 여러분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를 상경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런 말입니다. 상은 상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통일신라의 수도는 경주 금성이니까요. 지방에 있는 누군가가 경주 금성으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상경을 해가지고 그 수도 경주 금성을 지키는 관리. 지방의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경주 금성에 가서 상경을 해가지고 그 수도인 경주 금성을 지키는 관리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는 관리 이름이 바로 상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이것은 실상은 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인질로 잡아다가 강제로 수도인 경주 금성에 머물러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려면 경주 금성에 있는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예 반란을 할 마음을 못 먹게 하는 그러한 인질 제도가 바로 당시에 상수리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러한 인질 제도가 고려 시대에도 계속 계승이 돼요. 이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의 인질 제도고, 이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고려 시대의 인질 제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습합시다. 고려 시대에는 이러한 인질 제도를 기인 제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태조 왕건이 실시한 겁니다. 실시. 네. 자, 이렇게 봐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가보면, 네. 자, 군사 조직. 네. 구서당, 십정. 일단, 구서당은 중앙이고요. 그리고 십정은 지방입니다. 자, 서당 그러면 여러분 서당 그러면 하늘천 따지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네. 한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서약한다. 충성을 서약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당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당은 글 읽는 곳이 아니라요. 군대의 이름이에요. 군대의 이름. 그 군대, 서당은 군대다. 중앙군이다. 그런데 그 군대가 9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9개의 깃발 아래 각각 하나씩 아주 강력한 중앙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구서당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개의 서당 가운데에서 3개는 고구려계, 원래 멸망을 한 고구려 유민이고, 그리고 3개는 신라, 통일을 한 신라인, 그리고 2개는 백제인, 그리고 하나의 서당은 말갈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서당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말갈, 이렇게 4개 당시 모든 그 국민들을 모든 민족을 융합시키는 민족 융합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구서당은 군대, 중앙군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십정의 정은 무슨 말이냐면요. 군사기지란 뜻이에요. 지방에 있는 군사기지. 지방에 있는 군사기지. 여러분 아까 우리 신라는 전국을 몇 등분했다? 9등분했다. 그래서 각각의 그 9등분한 땅 조각들을 주라 그랬었잖아요. 뭐 한주, 웅주 뭐 이런 식으로, 명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각각의 주마다 군사기지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배치한 겁니다. 각각의 주를 하나씩 지키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 페이지에.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주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주가 하나 있어요. 한주 또는 한산주라고 합니다. 그 한주는 하나의 정으로 맡기에는 관리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주만 2개의 정을 배치를 해가지고 나머지 주는 하나씩,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10개의 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사기지는 토탈 모두 10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유교 정치 이념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아까 신문왕이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성왕은 이제 그 해궁왕 다음 왕인데요.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이제 막 시작했을 당시에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제도를 내놨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독서 3품과는 한마디로 여러분 국학이 뭐라 그랬었죠? 국학. 신라의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의 최고 교육기관이 국학인데 이 국학의 졸업시험, 일종의 졸업시험이 바로 독서 3품과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얼만큼 열심히 독서했는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책을 읽은 그 양에 따라서 품계를 상, 중, 하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이 있고 그 위에 중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는 사람, 또 특품이라고도 따로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하품, 중품, 상품, 그리고 특품 이런 식으로 품계를 나눠가지고 그 품계에 따라서 관직을 등용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서 3품과는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그렇게 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라의 통일신라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통일신라의 통치구조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우리 남북국 하고 있으니까요. 남북국에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발해 쪽, 그리고 신라 말의 후삼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